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 뒤에 지도가 걸려 있는 모습이 어떠세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요즘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좀 지도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1차적인 이 환경을 바꾼 이유고요. 뭐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동안 이 김대호 박사 TV의 인프라, 주요 환경이 너무 좀 칙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제대로 설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대호 박사 TV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보다 더 진지하게 따끈따끈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요. 첫 술에 배 부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하드웨어, 인프라도 유튜브의 최고가 되는 그런 것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과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이 그야말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완전히 지금 덜썩덜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우선 트럼프 관세 폭탄은 그 강도가 셉니다. 좀 센 게 아니라 관세, 중국을 향한 165% 관세, 이것은 최근 100년간 듣도 보도 못한 거의 메가톤급 폭탄. 자, 미국 언론들 폭탄이란 말 잘 안 쓰는데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나온 데는 아예 미사일 익스플로시브라고까지 씁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놀란 엄청난 강도의 관세 폭탄이다. 그런데 이 관세 폭탄의 강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헷갈리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예측하지 못할 변죽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뉴욕 증시 또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uncertainty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뉴욕 증시 연일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작이라는 게 텐트럼인데요. 경제학 용어로 발작이라 하면 이유도 없이 크게 오르거나 올랐을 때 그 이유 분석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흔히 이제 발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주식도 텐트럼이고 특히 국채, 미국 국채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달러도 지금 달러 가치가 아주 폭락입니다. 이 달러와 국채 가격 폭락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달러와 국채 부분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측 불허의 트럼프, 이것이 더 공포를 자극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에는 최대의 지금 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변죽이 심한가? 원래 변죽이 심한 사람일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 행로를 놓고 보면요. 물론 곡절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을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음악 선생님 맞아 하면 좁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학교, 군인 만드는 군사학교가 아니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 강압적으로 교육시키는 군사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고, 대학도 우리나라 진짜 알려지지 않은 대학을 갔는데 3학년 때 이제 펜실바니아라는 유펜으로 편입을 했고,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뉴욕 맨하탄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외곽에서 부동산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맨하탄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호텔도 짓고 트럼프 타워도 만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다가 또 부도가 나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풍파,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한 인생을 놓고 보면요, 일관성,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다음에 상대와의 협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고도의 협상의 기술, 본인이 쓴 책들을 보면
상당히 방향성이 있는, 그러니까 결코 본인 스스로가 예측 불허의 인물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만 상대를 향해서 예측 불허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다. 특히 그의 저술,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뭐 미국의 몰락, 이런 책들을 보면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왜냐, 상대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순간에 나의 이용 가치는 끝이다, 나의 상품 가치는 끝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모르게 해야 된다. 상대가 나를 모르게 하려면 상대가 예측 불허하도록 헷갈리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헷갈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헷갈리는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 전술이지 본인 통째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인데요.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략이에요. 그것도 어디 나와 있느냐?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입증을 했던 사람이 헨리 키신저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헨리 키신저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사에서, 보다 정확하게 하면 미국의 외교 안보사에서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헨리 키신저. 자, 이를테면요, 베트남 전쟁을 끝낸 사람도 헨리 키신저. 그 공로로 헨리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중국과의 주계장막, 중국과 단교를 했던 미국이 그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핑퐁 외교를 했고, 또 주언라이와 마오타이주를 마시면서 중국과 국교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중국이 서방으로 나오게 된 그 열쇠도 바로 헨리 키신저가 주게 된 겁니다. 요즘 미중 무역 전쟁이 생기니까 일각에서는 중국을 원망하는 시각이 미국 조야에 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때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끌어들인 그것이 정책적 실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헨리 키신저는 세계사에 지금의 글로벌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헨리 키신저의 국제 정치학 책에 미치광이 전략 얘기가 나옵니다.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시어리, 그러니까 매드맨이라는 게 미친 사람, 광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외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치광이 전략으로 가장 크게 재미를 봤던 사람이 바로 닉슨 대통령의, 자기가 모셨던 분이에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중에 쫓겨났지만은 미국 역사에서는 상당히 굵직한 족적을 남긴 매우 인상 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이요, 사실 지금 트럼프 못지않게 1970년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70년, 한 10여 년간 정말 예측 불허의 미치광이 전략을 많이 폈습니다. 특히 헨리 키신저가 말하는 대표적인 미치광이 전략이라 하면요, 당시 미소가 냉전 체제였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예측 불허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미국을 향해서 A라는 1이라는 공격을 해왔을 때 미국도 똑같이 1의 공격을 대응을 하고 2 공격하면 2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예측 가능한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닉슨 대통령은 상대가 1을 공격하면 10을 때렸고 상대가 10을 때리면 오히려 2를 때려서 도대체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핵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공포를 줌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소련을 많이 떼어내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결정적인 것은요,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는 최대의 카드가 뭐였느냐? 닉슨의 중국 수교였습니다.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정말 혁명적인 조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철천지 원수였고 또 한국 전쟁 때 엄청난 미군을 죽게 한 적국이죠. 그런데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소련을 잡아야 되기 위해서는 소련을 힘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련의 가장 강대한 동맹국인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적불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작전상으로 뭐 미국이 중국과 좀 친하겠지 했지만 중국에 엄청난 자원을 밀어주면서 사실 오늘날 중국이 크는데 1등 공신은 닉슨과 헨리 키신저,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닉슨과 헨리 키신저의 미치광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소련이죠. 생각도 못한 중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자기의 적, 그러니까 미국 블록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 와중에 베트남 전쟁도 굉장히 미국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북베트남이 중국 모델로 우리가 완전히 먹겠다. 이랬는데 키신저와 닉슨이 당시에 소련 지도자들에게 베트남도 완전히 적화가 되면 중국처럼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미치광이 전략을 폈어요. 거기에 놀란 러시아가, 소련이 북베트남을 설득시켜서 평화협정을 맺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갈라지는 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것은 뭐 결국은 나중에 월남이 망하는 사태로까지는 갔지만 어쨌든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미치광이 전략을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닉슨이 나이 차이가 30세가 넘는데요. 나이를 넘나드는 아주 깊은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이 미국의 국립문서기록보존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 닉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출신지, 지역구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말년에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는 LA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닉슨 대통령 기념관이 LA에 있습니다. 저도 LA에서 근무할 때 뭐 틈나면 닉슨 기념관에 가서 자료도 찾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트럼프는 뉴욕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과 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 그 비밀은 편지였습니다. 닉슨 기념관에서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를 쭉 문서 기록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려 11년 동안 트럼프하고 젊은 트럼프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은퇴 이후에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나왔던 겁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느냐? 역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먼저 훌륭한 대통령 각하, 당신은 미국의 애국자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띄워주면서 그러면서 비즈니스맨의 어떤 하나의 칼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타워가 뉴욕에 있었고 그때 트럼프 타워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오늘날 한국의 타워 팰리스, 우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그 원조 모델이 바로 트럼프 타워거든요. 이름도 타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트럼프는 인류 인사들만 선별해서 입주를 시킨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본인이 돈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닉슨 대통령에게 내가 트럼프 타워에 당신을 모시고 싶다. 돈도 편지에 보면 들어오는데 돈을 얼마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짜로 모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답을 합니다. 고맙다. 나도 거기 가서 하고 싶다. 그런데 내 아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런데 미국은 뉴욕은 활동하는 도시지만은 젊음의 도시. 그런데 나이 많으면 은퇴를 대부분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뭐 텍사스 이런 남쪽,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유난히 좋거든요. 비도 잘 안 오고 눈도 없고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연중 계속 골프 칠 수 있고 수상 스키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비치, 해변가에 많이 사는데 자기 와이프가 뉴욕 가는 걸 싫어한다.
성인은 고맙다. 그런 편지가 계속 오고 가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묻습니다. 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미국을 어지러운 미국 정말 대통령이 추진하시다가 못다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묻습니다. 그러자 한참 지나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계몽된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계몽당한 이 닉슨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 그동안에 편지 주고받은 내용 보니까 당신한테 굉장히 비전이 많어. 지도자 감이야. 당신이 대통령 출마만 한다 그러면 당신은 당선될 거야. 그리고 내가 적극 돕겠다 하는 이제 편지가 주고 가고, 그 후에도 대통령 출마를 할 때 닉슨 대통령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고백을 보면요, 닉슨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아예 정치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을 동원해서 닉슨의 정책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 못지않게 닉슨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보려면 닉슨을 보면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의 상당수가 닉슨표 정책이거든요. 미치광이 전략도 닉슨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165%를 때린 거 이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저는 이 165% 관세 때린 거 이거 조만간 없어지거나 미국이 철회할 겁니다. 아니면 철회가 안 되면 이건 중국과의 한바탕 전쟁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치광이 전략을 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닉슨 쇼크 때요. 1971년 8월 15일 날 지금 닉슨 국제 정치사에도 또 국제 경제학 사에도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취했던 이른바 닉슨 도트린, 8.15 닉슨 쇼크, 다시 지금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 닉슨 쇼크를 너무 닮아 있으니까요. 자, 닉슨 쇼크 하면 우리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태환 제도를 없앴다. 금태환 제도를 없앤다는 게 엄청나게 당시로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는데 그 조건이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주겠다는 1온스당 35달러 그 금태환제를 조건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베트남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금도 없다. 그러니까 돈은 더 찍어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돈을 더 찍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안 바꿔줄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경제학사는 완전히 세상의 판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조치로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닉슨 대통령의 닉슨 쇼크 이전의 세계 경제와 이후의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면요, 닉슨 쇼크 이전에 달러는 고정환율이었습니다. 달러 시세가 매일매일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닉슨 쇼크 이후로 변동환율제로 갔다고요. 그리고 70년대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쇼크를 얘기할 때마다 금태환 제도를 없앴지, 뭐 전문적인 내용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는 그 닉슨 쇼크에 정말 부분적인 한 측면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닉슨 쇼크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닉슨 쇼크가 나오게 된,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미국 제조업을 살리자, 미국 무역 적자를 없애자, 미국 재정 적자를 없애자. 요 세 가지 목적, 이건 트럼프하고 똑같습니다. 100%. 그러니까 닉슨 쇼크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보고 있으면 닉슨이 트럼프인지 트럼프가 닉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닉슨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편지를 통해서 사실상 서로 주고받은 교류를 한 사이더라. 편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많겠죠. 실제로 어떤 관계를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닉슨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 닉슨 쇼크로 내어놓은 그 안, 첫 번째가요, 금태환 제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10% 때린다. 관세 폭탄이 닉슨 쇼크의 제1항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여러 나라에 중국에 대해서는 165%까지 때려놓고 있지만 또 많은 나라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작동되는 관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보편 관세 10%는 이미 작동 중이거든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도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1년 바로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때렸던 관세율이 그때 보편 관세가 10%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10%란 관세도 관세 폭탄이었고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이 관세를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허지부지 중간에 끝냅니다. 그냥 끝낸 건 아니고요. 다른 걸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협상의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일단 10% 관세 폭탄 때려놓고 말 잘 들으면 이거는 너희들에게서는 면제해 줄게. 그러면서 자, 내가 금퇴한 제도 없앴는데 이거 이해해 줘. 금퇴한 제도라는 게 달러를 가져가면 금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당시에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미국을 향해서 금 바꿔달라 이랬거든요. 그 요구를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대대적인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제조업을 육성시키려고요. 자, 이런 면에서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 이것은 한마디로 트럼프가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치광이는요, 자기가 올바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해서 미치광이들은 미치광이 전략을 펼 수 없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을 결코 허두로 볼 수가 없고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작전이 있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 전략은 국제정치학에서 이거 잘못 쓰면, 잘 쓰면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요, 이 미치광이 전략의 기본적인 전제는 상대가 정상인이라는 걸 전제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이거든요. 내가 핵폭탄 쓸 것처럼 관세폭탄을 터뜨렸는데 상대가 그게 마찬가지로 핵폭탄을 써버리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치광이 전략일 것이라 생각하고 상대는 이성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다른 나라가 미국같이 똑같이 달라들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나라도 미국같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전쟁이 될 수도 있죠. 전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마치 닉슨 쇼크 이후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국제화, 세계가 함께 살자 하는 국제화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 대 미치광이 전략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맞받아치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헨리 키신저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